어머니, 그냥 잠들어 계시지? 왜 깨서 번거롭게 하세요? 살려줘. 나 아직 살아있어. 차가운 콘크리트가 내 온몸을 감쌌다. 숨이 막히는 어둠 속에서 나는 깨어났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좁은 공간. 손끝에 닿는 축축한 시멘트는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다.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코끝을 찌르는 시멘트 냄새와 귓가를 때리는 정막은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윤정이. 올해 68.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서 아들 민석이를 키워냈다. 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 다은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만남에서 다은이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인사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내가 그토록 바랐던 착한 며느리였다. 우리는 이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남편이 남긴 이 단독주택. 마당에는 내가 심은 장미꽃이 피어나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이 가득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다. 다은이는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웃곤 했다. 어머님, 이 배우 정말 잘생겼죠? 그러게 말이야. 우리 민석이만큼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은이는 해맑게 웃었다. 나는 늦게나마 딸을 얻은 것 같아 기뻤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다. 다은이의 시선이 집 아니곳저곳을 훑어보는 횟수가 늘어났다. 처음엔 집에 익숙해지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님, 이 집 등기부등본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어느 날 다은이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하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부터였다. 다은이는 은근히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진명의 변경, 상속 계획, 보험금 수익자 변경까지. 마치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 어머님 연세를 생각하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난 아직 팔팔해. 그런 생각 말거라. 내가 단호히 말하자 다은이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언가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며칠 전 나는 손주들 교육비로 일부 돈을 쓰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도 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나눠 쓰겠다는 소소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다은이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는 걸 봤다. 어머님, 그런 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내 돈인데 왜? 민석이 앞날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까지 다은이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마치 나를 방해물처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그리고 어젯밤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났다. 내 속셈 뻔히 안다, 다은아.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다은이는 참고 있던 분노를 터뜨렸다. 그녀가 나를 밀쳤고 나는 뒤로 비틀거리다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 있다. 벽 속에 갇힌 채로. 손톱으로 벽을 긁어봤지만 단단한 콘크리트만 부스러질 뿐이다. 목이 타들어간다. 공기가 점점 부족해진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민석이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 민석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민석이다. 내 아들이 나를 찾고 있다. 엄마가 친정에 갔다고? 말도 안 돼. 최민석은 아내 다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윤정이는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은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오래전 유산 문제로 다툰 후 한 번도 왕래하지 않았다. 정말이야, 민석아.
갑자기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다은은 싱크대에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전화라도 해보자.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기를 두고 가셨어. 나이 드시니까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민석의 눈살이 찌푸려졌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혈압약 알람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정을 휴대폰으로 관리했다. 그런 분이 폰을 두고 나갈 리 없었다. 어머니 방 좀 봐도 될까? 왜 그래? 의심하는 거야? 다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순간 민석은 확신했다. 뭔가 잘못됐다. 어머니 방으로 향하는 민석의 뒤를 다은이 바짝 따라왔다. 방문을 열자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어머니가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과 당뇨약이 그대로 있었다. 며칠치 약을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집을 비울 수 있을까? 약은 왜 안 가져가셨지? 아, 그거. 친정에서 구해서 드신다고 하셨어. 다은의 대답은 점점 부자연스러워졌다. 민석은 서랍을 열어봤다. 어머니의 통장과 도장,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다. 다은아, 이상해. 엄마가 정말로 친정에 가신 거 맞아? 당연하지. 왜 자꾸 의심해? 다은이 소리를 질렀다. 그 모습을 본 민석은 더욱 확신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다. 집 안 곳곳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마침내 어머니 방 침대 밑에서 휴대폰을 발견했다. 화면을 켜자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 모두 민석의 번호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다. 위치 서비스가 켜져 있었다. 민석은 서둘러 위치 기록을 확인했다. 최근 며칠간의 이동 경로가 한눈에 보였다. 그런데 마지막 신호는 이틀 전 집 근처 공사 현장에서 끊어져 있었다. 공사 현장? 민석은 중얼거렸다. 집 뒤편에서 진행 중인 하수도 공사 말이었다. 왜 어머니의 휴대폰이 그곳에서 마지막 신호를 보낸 걸까? 거실로 나온 민석은 다은을 불렀다. 다은아, 이틀 전에 엄마가 뒤편 공사장 쪽으로 가신 적 있어? 다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모르겠어. 나는 그때 장 보러 나갔었거든. 장 보러? 몇 시에? 기억 안 나. 왜 자꾸 캐묻는 거야? 다은은 화를 내며 자리를 피했다. 하지만 민석은 이미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석은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실종과 관련된 모든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거짓말, 약을 가져가지 않은 점, 친정과의 오랜 단절, 그리고 공사장 근처에서 끝난 마지막 위치 신호.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 그 일에 다은이 연루되어 있다. 새벽 4시 민석은 조용히 일어났다. 다은이 깊게 잠든 사이 집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거실 벽면에 시선이 머물렀다. 최근에 보수 공사를 한 부분이었다. 다은이 습기 때문에 벽지를 다시 발랐다고 했던 곳. 민석은 손으로 벽을 두드려 봤다. 다른 부분과 소리가 달랐다. 좀 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났다. 설마.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아내가 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없다. 그냥 단순한 가출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절대 연락 없이 집을 비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민석은 벽을 다시 한번 두드렸다. 그 순간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도와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혹시 환청일까? 민석은 귀를 벽에 바짝 댔다. 민석아.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분명히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엄마. 엄마 거기 있어요? 민석이 다급히 소리쳤다. 그 순간 침실에서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아? 무슨 일이야?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다은이 어머니를 벽 속에 가둔 것이다. 민석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민석아, 뭐 하는 거야? 다은이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마치 잠들지 않고 민석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가 여기 있어. 벽 속에. 민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대답해요. 하지만 벽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까 분명히 들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정신 나갔어? 다은이 민석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하지만 민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벽에 귀를 댔다. 엄마, 살아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민석아, 진정해. 어머님은 친정에 계신다고 했잖아. 다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민석을 벽에서 떼어내려 애썼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 휴대폰 위치 기록 봤어. 이틀 전 여기서 신호가 끊어졌다고. 민석이 휴대폰을 다은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위치 추적 결과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다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진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그게 뭐 어때서? 휴대폰 고장일 수도 있잖아. 고장? 이런 정확한 위치까지 찍히는 게 고장이야? 민석은 망치를 가지러 창고로 향했다. 벽을 부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다. 민석아, 안 돼. 우리 집 벽을 왜 부수려고 해? 다은이 다급하게 민석을 막아섰다. 그 순간 민석은 확신했다. 다은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왜 막아? 엄마가 정말 친정에 계시다면 벽을 부숴도 상관없잖아. 집이 망가지잖아. 정신 좀 차려. 하지만 민석은 이미 망치를 들고 있었다. 그가 벽을 향해 망치를 들어 올리자 다은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하지 마. 다은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다. 그 순간 민석은 아내의 진짜 얼굴을 봤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연기하던 가면이 벗겨진 모습을. 내가 했구나. 엄마를 벽 속에 가뒀구나. 아니야. 정말 아니야. 다은은 부인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책감과 공포의 눈물이었다. 민석은 다은을 밀쳐내고 벽을 내리쳤다. 첫 번째 타격에 벽지가 찢어졌다. 두 번째 타격에 시멘트 가루가 떨어졌다. 민석아, 그만해. 내가 말할게. 다은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민석은 망치를 든 손을 멈췄다. 말해봐. 엄마에게 뭘 했어?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로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고. 다은의 고백이 시작됐다. 그녀는 흐느끼며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놨다. 시어머니와의 다툼,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를 밀친 일. 머리를 부딪혀 기절한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한 그녀는 순간적으로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잖아. 벽 한쪽이 뜯어져 있었고. 나는 그냥 뭐? 엄마를 벽 속에 밀어 넣었다고? 죽은 줄 알았어. 정말 죽은 줄 알았다고. 숨도 안 쉬고 맥박도 안 뛰는 것 같았어. 다은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를 해친 가해자로만 보였다. 그렇다고 벽 속에 묻어?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민석은 다시 망치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욱 세게 벽을 내리쳤다. 벽돌과 시멘트가 부서져 나갔다. 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엄마 들려요? 민서가.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아계셨다. 기적적으로 살아계셨다. 민석은 눈물을 흘리며 벽을 더욱 열심히 부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은이 벽 쪽으로 기어가며 사과했다. 하지만 벽 너머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이제 와서 사과? 엄마를 죽일 뻔했으면서. 민석이 아내를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벽에 큰 구멍이 뚫렸다. 그 안에서 초라한 모습의 윤정이가 나왔다. 엄마! 민석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윤정이는 탈수와 충격으로 몹시 쇠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또렷했다. 민석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따뜻했다. 민석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다은아. 윤정희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다은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왜 그랬니?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니? 재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다른 곳에 쓰시려고 하니까. 나는. 다은의 고백을 들으며 윤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돈 때문이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사람보다도? 윤정희의 질문에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울음만 계속될 뿐이었다. 엄마, 병원부터 가야겠어요. 민석이 어머니 윤정희를 부축하며 말했다. 며칠간 벽 속에 갇혀있던 그녀는 심각한 탈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있고 얼굴은 창백했다. 괜찮다, 민석아. 일단 물 좀. 안 괜찮아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민석은 다은을 돌아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다은은 여전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 떨리는 손. 다은아, 차키 가져와. 민석아. 나는. 차키만 가져와. 다른 말 하지 마. 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조수석에 앉은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뒷좌석에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곳은 없고요? 몸은 괜찮다. 마음이 아프구나.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 가족에 대한 불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에 대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민석은 다은과 복도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민석아,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사람을 벽에 가둬놓고 모르게. 민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설명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왜 그랬는지. 다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 어머님을 모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 어머님 재산 모든 게 부담스러워졌어.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어. 민석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들을 배려해 주셨고 간섭도 하지 않으셨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뭔가 강요한 적 있어?
눈치 보라고 한 적 있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답답했어. 어머님 것들로 둘러싸인 집에서 살면서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 다은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민석은 더욱 분노했다. 결국 욕심 때문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이 아니라 그저 재산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없애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날 밤 어머님이 나를 의심한다고 하시길래 화가 나서 밀쳤을 뿐이야. 그런데 머리를 부딪히시고 쓰러지시니까 당황했어. 당황해서 벽에 가도 숨을 안 쉬는 것 같았어. 정말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은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지만 민석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게 정상이지 벽에 가두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모든 게 끝나잖아. 나는 감옥에 가고 우리 결혼 생활도 끝나고. 지금은 어때? 결혼 생활이 계속될 것 같아? 민석의 차가운 질문에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사가 나와서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한 탈수와 스트레스로 인해 며칠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다. 민석아, 집에 가자. 나는 괜찮다. 안 돼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집에 있기 싫구나. 그 집에.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집이 이제는 공포와 배신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은이 윤정희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윤정희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왜 나한테 사과해? 경찰에 가서 자수해. 그게 진짜 사과야. 윤정희의 말에 다은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용서?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용서? 죽이려던 게 아니라고요. 정말 실수였어요. 실수로 벽을 쌓아? 실수로 며칠 동안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줘? 윤정희의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말들이 다은의 가슴을 찔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뭐 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살인미수로. 민석아, 안 돼. 나는 당신 아내야. 내 아내는 사람을 벽에 가두지 않아. 넌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민석의 손가락이 신고 번호를 눌렀다. 다은은 그것을 막으려 했지만 민석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다은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 병원 복도에서 경찰을 기다리며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석아, 내 어머니. 앞으로 우리 둘이서 살자. 그 집 말고 다른 곳에서. 내 어머니. 어머니가 원하시는 곳 어디든 갈게요.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진짜 가족의 사랑은 남아 있었다. 박다은 씨 살인미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렸다. 수갑이 다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석을 바라봤다. 민석아, 정말 미안해. 정말.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다. 한때 사랑했던 그 얼굴에서 이제는 어머니를 해친 가해자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다은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윤정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이 느껴졌다.
결국 욕심이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지는구나. 며칠 후 윤정이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민석과 함께 작은 원룸을 얻었다. 그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런 좁은 곳에서 불편하시지 않아요? 불편하긴 뭘.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새로운 거처에서 모자는 조용한 일상을 시작했다. 민석은 회사를 며칠 쉬고 어머니를 돌봤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진짜 가족다운 시간을 보냈다. 민석아, 미안하다. 뭘 미안해하세요? 내 결혼 생활을 망쳐버렸구나.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어머니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다은이가 변한 거예요. 하지만 민석도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아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모른 것일까? 결혼 초기를 떠올려 봤다. 다은은 분명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자신에게도 다정했다.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한 걸까? 아들아, 사람은 욕심이 생기면 변하는 법이다. 윤정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도 젊을 때는 몰랐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이 나왔을 때 친척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 민석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게 됐지. 하지만 다은이는 달랐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 있었다. 며칠 후 민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였다. 부인이 시어머님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맞습니까? 네. 벽에 가뒀어요. 며칠 동안.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도면 이혼 사유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산 분할?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하거든요. 민석은 어이없었다. 어머니를 죽이려 한 사람이 재산까지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 비율도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민석은 법이라는 것의 한계를 느꼈다. 죄를 지어도 사람을 해쳐도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이상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이야기했다. 재산 분할이라. 참 웃기는 일이구나.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니다. 나도 법정에 설 게다. 윤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어머니, 내가 직접 증언하겠다. 그 아이가 나에게 뭘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든 걸 말하겠다. 며칠 후 구치소에 있는 다은에게서 편지가 왔다. 민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열어봤다. 민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줘. 이혼하고 싶으면 해.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할게. 편지를 읽으며 민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안하다는 말, 포기한다는 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어머니, 다은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민석이 편지를 내밀었지만 윤정이는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읽고 싶지 않다. 이제 그 아이와는 끝이다. 그날 밤 민석은 잠들지 못했다. 결혼 반지를 바라보며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짜였을까? 아니면 다은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욕심이 그 사랑을 망쳐버린 것일까?
새벽 2시 민석은 결혼 반지를 벗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어머니 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정이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석은 조용히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안 주무세요? 들어와라. 방 안에서 윤정이는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다은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 다 버릴 거야. 어머니, 행복했던 때도 있었는데 말이다. 정말 행복했었는데.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슬픔이. 어머니,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까? 정말 괜찮아질까? 모자는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과거의 아픔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들 수 있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이제 피고인 박다은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방청석에는 취재진들과 구경꾼들이 가득했다. 며느리 생매장 사건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윤정이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민석이 옆에서 격려의 시선을 보냈다. 오늘은 그녀가 직접 증언하는 날이었다. 피고인석의 다은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구치소 생활로 얼굴이 많이 상했고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윤정이를 바라보지 못했다. 증인께서는 사건 당일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질문에 윤정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날 저녁 늦게 다은이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제가 손주 교육비와 기부금으로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다은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들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론진들이 메모를 하는 펜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내 속셈 뻔히 안다, 다은아. 이 집은 내 것이 아니야 라고. 윤정이가 그 말을 하자 다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은이가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너무 세게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의식을 잃었어요. 의식을 찾았을 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벽 속이었어요. 윤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이었어요. 숨이 막히고 너무 어둡고 나는 죽는구나 싶었어요.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윤정희의 담담한 증언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안에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이틀. 아니 3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시간 감각이 없었거든요. 음식이나 물은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윤정이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차례였다. 다은의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증인께서는 며느리와 평소의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셨나요? 재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자꾸 집 명의를 바꾸라고 상속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혹시 증인께서 며느리에게 상처되는 말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이에 기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이는 잠시 생각했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벽에 가둘 정도로 나쁜 말은 안 했어요. 증인께서는 재산을 혼자서 관리하시면서 며느리에게 용돈도 주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아들한테 주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변호사의 질문들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다은에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려는 의도였다. 마지막으로 증인께서는 정말로 죽을 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윤정이는 단호하게 답했다. 네.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공기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아들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죽었을 거예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이번에는 다은의 최후 진술 시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욕심 때문에 그만. 다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죽이려던 건 정말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밀쳤는데 쓰러지시니까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벽에 가뒀다는 겁니까? 판사의 질문에 다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욕심이었어요. 정말 못된 욕심이었어요. 어머님이 돈을 다른 곳에 쓰신다고 하니까 우리 몫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법정은 다은의 고백에 숙연해졌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 씨도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일어서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피고인 박다은은 살인미수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은은 주저앉으며 흐느꼈다. 또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 윤정이는 민석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피해자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경이신지요? 윤정이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다은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알게 됐어요. 모든 분들이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윤정희와 민석은 조용히 법원을 떠났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이 집 어떠세요? 민석이 부동산에서 나온 매물 사진을 보여줬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빌라였다. 베란다에는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작은 마당도 있었다. 좋구나. 마당에 꽃이라도 심으면 예쁠 것 같네. 윤정희가 미소를 지었다.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할 때였다. 그럼 내일 가서 계약할까요? 그래라. 빨리 이사하자. 윤정이는 더 이상 과거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모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옛집의 가구들은 대부분 처분했고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다. 다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모두 버렸다. 어머니, 침실은 여기로 하세요. 햇볕이 잘 들어와요. 고맙다, 민석아.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무슨 말씀을? 당연한 거죠. 하지만 민석도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며느리 생매장 사건의 당사자 가족이라는 시선들.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빛들. 과장님 힘드시죠? 많이.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리됐으니까요. 아내분은? 면회는 가세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사실 민석은 한 번도 다은을 면회 가지 않았다.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갈 수가 없었다. 새 집에 정착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윤정이는 작은 마당에 꽃을 심기 시작했다. 장미, 할미꽃, 코스모스. 옛집에서 키우던 것들과 비슷한 꽃들이었다. 어머니, 꽃 키우시는 걸 좋아하시네요. 사람도 꽃도 정성을 들이면 예쁘게 자라거든. 배신하지도 않고. 윤정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꽃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뭘 뜨세요? 스웨터. 너 입으라고. 감사해요. 오랜만이네요. 어머니가 뜨개질 하시는 거. 예전에는 다은이 것도 떠줬는데 이제는 내 것만 떠주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을 들으며 민석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다은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상처는 깊었다. 어머니, 가끔 후회되지 않으세요? 다은이를 신고한 것? 윤정이가 뜨개질 바늘을 멈췄다. 후회? 왜? 한때는 정말 가족이었잖아요. 행복한 때도 있었고. 민석아. 윤정이가 아들을 바라봤다. 사람을 벽에 가두고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니? 그건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다. 그럼에도 가끔은 내가 아직 다은이를 사랑하고 있구나. 어머니의 말에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말 그런 건지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면 면회를 가보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그 아이는 나를 죽이려 했어.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며칠 후 민석은 결국 구치소로 향했다. 면회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다은이 나왔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민석아. 다은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어떻게 지내? 그냥 살고 있어. 너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은은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그 사과가 공허하게 들렸다. 이혼 서류에 서명해줘. 민석이 서류를 내밀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서명할게. 재산은? 위자료 받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야. 상관없어. 나는 이제 모든 걸 포기했어.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석은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미안해한다고 했지만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면회 이야기를 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대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머니, 제가 약했을까요? 가서 봤을까요? 아니다. 사람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가서 본 건 잘한 거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다.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미련을 정말로 정리한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는 마당에서 꽃들을 돌보고 있었다. 새로 핀 장미꽃이 아름다웠다. 어머니, 꽃이 참 예쁘네요. 그래, 정성을 들이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었다.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해야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 꾸리고.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다. 서두르지 마라.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은 기다려도 만날 수 있어. 어머니는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너만 있으면 충분하다. 우리 모자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돼. 윤정이가 다시 꽃에 물을 주었다. 햇살이 꽃잎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민서가 이제 정말 행복하자. 과거는 묻어두고. 네, 어머니. 행복하게 살아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깊은 상처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든든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민석이 휴대폰을 들며 말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무슨 연락? 정기 검진 받으러 오라고 하세요. 그때 일 때문에 스트레스성 질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윤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요즘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다. 벽 속에 갇혔던 그 기억이 악몽으로 나타나곤 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보입니다. 그때 겪으신 충격이 상당했나 보네요.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날부터 윤정이는 주 2회씩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날 밤이 자꾸 떠오르나요?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어둠이, 그 막막함이 다시 느껴져서 무서우셨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후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상담을 받으면서 윤정이는 자신의 감정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게 되었다. 분노, 배신감,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한편 민석도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건 이후 승진에서 밀려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다. 민석 씨, 요즘 좀 어때요? 많이 힘들죠? 직장 선배가 술자리에서 물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정리됐으니까요. 아내가 참 그런 사람이었군요. 전혀 몰랐는데. 이런 대화들이 민석을 더욱 위축시켰다.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형, 저 이직을 생각하고 있어요. 민석이 대학 동기에게 털어놨다. 이직? 왜? 지금 회사 좋잖아.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모든 사람이 저를 그 사건의 당사자로만 보는 것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하지만 민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이직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직을 하겠다고? 왜? 어머니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는 건 싫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윤정이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아들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하다, 민석아. 엄마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다은이 속마음을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 어머니가 자책하는 모습을 본 민석은 마음이 아팠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몇 주 후 민석은 새로운 회사에 합격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는 곳이었다. 축하해, 민석아. 새 출발이구나.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새 직장에서의 생활은 예전과는 달랐다. 동료들은 민석을 그저 새로운 직원으로만 봤고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김대리, 적응은 잘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에 집중하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집에서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어머니, 오늘 상담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지는 것 같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저도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우리 모자 다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구나.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이에요. 좋다. 오늘 저녁에 조림 해 먹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리 좀 배워야겠어요. 그래라.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니의 말에 민석이 웃었다. 요즘 가끔 소개팅 이야기가 나오곤 했다.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서두르지 마라. 내가 준비됐을 때 만나면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이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는 다은과 함께 장을 보곤 했다. 서로 웃으며 저녁 메뉴를 정하던 시절.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윤정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이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너만 있으면 외롭지 않다. 진짜 가족은 배신하지 않거든. 그 말을 들으며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윤정이는 문득 깨달았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들과 함께 웃으며 요리를 하는 이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민석아, 고맙다. 뭘 고마워하세요? 그냥 내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민석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모자.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어머니, 오늘 누가 오신다고 하셨죠? 민석이 거실을 정리하며 물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우리 동네 부녀회장님이신 김 여사님. 좋은 분이야. 윤정이는 차를 우리며 답했다. 최근 몇 달 사이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워했지만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점차 마음을 열게 됐다. 어떤 분이세요? 나이는 나보다 2살 적지만 정말 활발하시고 따뜻한 분이야. 혼자 사는 어르신들 챙기는 일도 많이 하시고. 곧 김 여사가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밝은 인상을 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윤 여사님. 어서 오세요. 이쪽은 제 아들 민석이에요. 아, 아드님이시군요. 어머님이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김 여사는 민석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민석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한 반찬 봉사를 하는데 윤 여사님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윤정이는 잠시 망설였다. 아직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윤 여사님 요리 솜씨 정말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민석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요즘 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많았다. 어머니 좋은 것 같은데요. 해보세요. 그럴까? 그런데 다른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윤정희의 걱정을 알아챈 김 여사가 말했다. 윤 여사님,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사연이 있어요. 서로 묻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그저 좋은 일 하자는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말에 윤정이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요. 오전 10시에 동네 회관으로 오시면 돼요. 김 여사가 돌아간 후 민석과 윤정이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해보고 싶다.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더라.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새로운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이 되었다. 윤정이는 새로 산 앞치마를 두르고 동네 회관으로 향했다. 마음은 떨렸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회관에는 이미 여러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었다. 윤 여사님 맞죠? 반가워요.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군요. 환영해요.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에 윤정희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들은 정말 김 여사의 말대로 서로의 사연을 묻지 않았다. 오늘은 김치찌개랑 나물 반찬 만들 거예요. 윤 여사님은 나물 쪽 도와주시면 될까요? 네, 좋아요. 윤정희는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다. 옆에서 함께 작업하던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손놀림이 정말 좋으세요. 요리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그냥 집에서 해온 게 전부예요. 겸손하시네요. 보기에도 정말 깔끔하게 하세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면서 윤정이는 점차 편안해졌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었다. 반찬이 완성된 후 함께 독거노인 분들께 배달을 다녔다.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윤정이는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 윤 여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김 여사가 물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기분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물론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민석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밝은 표정 보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야. 계속 할 거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날 밤 윤정이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윤정이는 봉사 모임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녀의 성실함과 정성을 인정했다. 윤 여사님, 이번 주에는 김치 담그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김치는 자신 있어요. 어느 날 민석이 회사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네, 감사해요. 누구와 통화하셨어요? 김 여사님. 새로운 분이 우리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하신대. 혼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 어머니가 그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내가 받은 도움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민석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감동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뭘? 나도 처음에는 김 여사님의 도움을 받았잖아. 이제 내가 도울 차례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민석아, 너도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없어?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석이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김 여사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 좋은 분이라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만나기는 해봐라. 친구로라도. 윤정이는 아들이 혼자 있는 것이 걱정됐다. 자신은 이제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것 같았다. 생각해 볼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무리하지 마라. 내가 준비됐을 때 하면 돼. 그날 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였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계들이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다. 마당의 꽃들도 계절이 바뀌며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윤정이도 새로운 계절을 맞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이 그날이네요. 민석이 달력을 보며 말했다. 2년이 흘렀다. 다은의 첫 번째 가석방 심사일이었다. 그러게.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윤정이는 차분했다. 예전 같으면 불안하고 두려웠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평온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아이도 반성했을까? 윤정이는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며 대답했다. 2년 동안 정성껏 키운 꽃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만약 가석방이 된다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달라졌어. 정말 그랬다. 지난 2년 동안 윤정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동네 봉사활동의 리더가 되었고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윤 여사님, 안녕하세요. 창밖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날이었다. 나 먼저 다녀올게. 오늘은 새로 혼자 사시게 된 박 할머님께 반찬 드리러 가는 날이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민석은 어머니가 나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당당하고 밝은 모습이었다. 벽 속에 갇혀있던 그 나약한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오후에 민석은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다. 민석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변호사님한테서 연락 왔어. 다은이.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다고 하더라. 민석은 잠시 말을 잊었다. 어머니는 어떤 기분일까? 어머니는 어떠세요? 별로 감정이 없네. 예전 같으면 안도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요? 그 아이가 나올 때가 되면 나올 거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지. 어머니의 말에서 깊은 지혜가 느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석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이제는 민석도 요리를 제법 잘했다. 민석아, 너 요즘 누구랑 만나고 있지? 어떻게 아셨어요? 민석이 당황하며 말했다. 최근 몇 달간 소개받은 여성과 만나고 있었는데 아직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다.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표정이 밝아졌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들이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기뻤다. 언제 데려와? 어머니가 괜찮으시겠어요? 다시 며느리를. 민석아. 윤정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다은이는 다은이고 그분은 그분이야.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정말 그랬다. 예전에 윤정희였다면 새로운 며느리에 대해 불안해했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 다음 주 일요일에 함께 식사하실까요? 좋다. 기대되는구나. 며칠 후 민석은 연인 수연을 집으로 데려왔다. 20대 후반의 밝고 소탈한 여성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반가워요. 많이 들었어요. 윤정이는 수연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첫인상부터 좋았다. 꾸밈없이 자연스러웠고 눈빛이 맑았다. 어머님이 직접 기르신 거예요? 정말 예뻐요. 수연이 베란다의 꽃들을 보며 감탄했다. 네, 취미로 기르고 있어요. 꽃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윤정희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성을 들이면 그만큼 예쁘게 피어주죠. 점심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수연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진실했다. 수연 씨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이들에게는 계산이나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순수하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윤정희는 수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에 들어했다. 식사 후 수연이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자 윤정희는 더욱 호감을 느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우리 민석이가 정말 좋은 분을 만났네요. 저야말로 민석 씨 같은 분을 만나서 감사해요. 수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윤정희는 민석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좋은 분이야. 진짜 마음씨가 착해 보여. 정말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저도 안심이에요. 수연이 돌아간 후 모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어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다. 그분은 다은이와는 완전히 달라. 진실해. 네. 저도 그래서 좋아해요. 언제 결혼할 거야? 민석이 차를 뱉을 뻔했다. 어머니,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좋은 사람은 빨리 잡아야 해. 다른 사람이 빼앗아가기 전에. 윤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날 밤 윤정희는 일기를 썼다. 2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오늘 민석이가 수연이라는 좋은 분을 데려왔다. 정말 착하고 진실한 분 같다. 민석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쁘다. 다은이 일로 힘들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다. 상처도 때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구나. 며칠 후 윤정희는 수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연이에요. 수연아. 무슨 일이야? 다음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제가 어머님께 요리 배우고 싶어서요. 민석 씨가 어머님 손맛을 자랑하시더라고요. 윤정희는 기뻤다. 며느리 될 사람이 자신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한다니. 물론이지. 언제든 와. 감사해요, 어머님. 전화를 끊고 윤정희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설렜다. 그날 저녁 민석에게 말했다. 민석아, 수연이가 나한테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 정말요?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나 봐요. 나도 그 아이가 좋아. 정말 우리 며느리 감이야.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이 키운 꽃들이 달빛 아래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2년 전 벽 속에서 절망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았다.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과거에서 자유로워진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민석아. 네, 어머니. 고맙다. 내가 있어서. 정말 고맙다. 저야말로 어머니께 감사해요. 어머니가 강해지셔서 저도 힘이 나요.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정한 자유를 찾은 새로운 시작이.